반갑습니다. 루카스 장진민 강사입니다. 자, 이제 5강으로 들어갈게요. 헌법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총 3번에 걸쳐서 헌법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게 뭡니까? 헌법 처음 배운 거예요. 헌법 총론이었었죠. 그죠? 그 다음 번이 기본권. 그리고 요번이 이제 통치기구편 배우시는 겁니다.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근데 이걸 제가 이제 한 30여 분 동안 이제 리뷰 방식 형태로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일단 요소별로 좀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약간의 강의가 필요한, 그리고 좀 중요한 것들은 제가 따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계속 반복해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요 한 30여 분 강의를 본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내용이 전부 다 정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기치고 싶진 않아요. 알겠죠? 반드시 책을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외울 것도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암기를 하셔야지만 문제가 풀리니까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릴게요. 알겠죠? 네. 자,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일단 첫 번째 주제가 통치기구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가 권력기관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요 국가 3권을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뭐 국가고시라든가 또는 이제 독학사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헌법재판소 관련 주제가 또 되게 많이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스피디하게 짚어드릴 텐데,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사법부는 조금 보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조금 자세하게 이제 최근 출제 경향이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여기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강의를 하고 마무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조금 여러분들이 책을 정독을 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네. 일단 통치의 원리라고 해서 뭐 권력 분립의 원리, 대의제의 원리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생략을 할게요. 간단하게 제목만 분석을 해본다면 권력 분립이라는 건 뭡니까? 이건 정말로 상식적인 개념이죠. 그죠? 권력 분립은 국가 공권력을 짜게 놓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시키고 분립시키겠다라는 뜻이죠. 뭐 영국의 존 로크의 이권 분립, 프랑스 몽테스큐의 3권 분립, 뭐 이런 어려운 이론적인 구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필요 없고요. 몽테스큐의 3권 분립,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이제 수평적 권력 분립이라고 해서 알겠죠? 국가 3권을 철저하게 견제시키는 겁니다. 서로 국가 권력기관끼리 견제를 통해서 상호 균형을 맞출 때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은 확실하게 보장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다음에 대의제의 원리는 이건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죠. 맞죠? 대의 무슨 뜻입니까? 뭐 큰 뜻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의라는 건 뜻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신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리플레이스, 대신하는 그러한 어떤 민주정치의 방식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대의제라는 건 의회 민주주의 또는 간접 민주정치 이런 개념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자, 다음 두 번째요. 가로 2번 보시면 통치의 형태라고 해서 여기가 바로 정부 형태론을 배우시는 거예요. 정부 형태. 저희가 저번 시간에 헌법의 어떤 개정 변천사 거기를 정리할 때 잠깐 나왔었죠. 잠깐. 자, 여기가 정부 형태론입니다. 어떤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냐면 이 정부 형태라는 건요, 법을 만드는 입법부와 그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그죠? 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성을 가지고 정부 형태를 이제 논의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는 철저하게 대립돼야 된다.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입법부와 행정부는 대립 견제의 관계가 아니고 상호 권력 융합적인,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집이 그 집인,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까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완전히 다른 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 반면에 입법부와 행정부는 그 집이 그 집이다. 입법부 내에서 내각이 파생되고 행정부가 구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큰 두 가지의 전형적인 정부 형태 이론이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식 이원 집정부제 또는 뭐 대한민국 혼합형 정부 형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배우는 건 이 두 가지예요. 알겠죠?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철저하게 견제와 대립 관계에 있는 이 정부 형태가 뭐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신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알겠죠? 반면에 입법부와 행정부는 같은 권력적 관계이다. 분립과 대립과 견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권력은 융합적인 것이다. 이게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의 어떤 논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형태를 배울 텐데요. 자, 그림을 간단하게 제가 한번 그려드릴게요. 일단 대통령제는요. 대통령 중심제는요. 어떤 식으로 정부가 구성되느냐. 자, 유권자, 그러니까 국민이죠. 유권자들이 선거를 합니다. 네. 당연히 선거를 해서 누군가를 뽑겠죠. 맞죠? 대통령 중심제는요. 선거를 두 번 합니다. 두 번 해서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 의원들,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들이죠. 맞죠? 그 의원들이 뭘 구성하는 걸까요? 입법부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죠? 그러니까 입법권은요.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부여받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를 구성해 주고요. 다음, 유권자들은 또 별도의 선거를 통해서 선거해가지고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에게 행정권을 전부 다 위임해 주는 거예요. 네가 한번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잘 좀 해봐. 이런 식으로 권력을 넘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행정부가 구성이 돼요. 그럼 그림을 보시면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따로따로 구성되는 거죠. 맞죠? 국민들이 따로 입법권과 행정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는 철저하게 대립과 상호 간의 견제 관계로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유권자가 왜 선거를 두 번 해가지고 입법부와 행정부를 별도로 독립 구성시키느냐? 목적은 바로 서로 견제하라고. 권력은 절대로 집중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명령하는 것이죠. 이게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 형태의 조직 모습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 내각제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느냐? 뭐 비슷해요. 비슷한데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자, 역시나 똑같은 국민인 유권자가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뽑아요. 의원 내각제도요. 입법부가 당연히 구성되겠죠. 맞죠? 그러면 입법부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행정부가 파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부를 국민들이 따로 별도로 독립 구성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입법부에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애들 데리고 강의를 할 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입법부는 큰 집, 행정부는 작은 집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행정부를 이른바 내각이라고 일하죠. 그래서 이게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예요. 국회의원들이 직접 행정부인 내각을 조직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자, 어디가 권력 분립적 형태겠습니까? 여기가 권력 분립적 형태죠. 그래서 여기를 권력 분립형 정부 형태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권력 융합적 정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정부 형태의 조직 구성의 모습을 보여드린 것이고요. 밑에 보시면 간단한 어떤 특징점들 이런 것들이 잘 요약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를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 1시간 걸립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포인트별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알겠죠? 네. 자, 더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입니다. 네. 아이고야, 이제 나오네요. 자, 한 장 넘기시면 가로 3번에 통치 작용과 통치 기구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인 국가 권력 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 입법부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해볼게요. 입법부입니다. 국회. 일단 상식적으로 파악 가능한 것부터 좀 접근해 볼까요? 국회. 어디 있습니까? 여의도에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생긴 집이죠.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300명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이 300명은 누굽니까? 의원이죠. 국민의 대표라고 불리우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뽑죠? 선거를 통해서 직접 국민들이 선출해 주죠. 맞죠? 이건 뭐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정치 과정을 통해서 대표를 국민들이 직접 선출해 주고 그 선출된 사람들이 의원이 되며 이들이 모인 이곳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기관 바로 의회입니다. 원래 정식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명칭은 의회예요. 의회인데 우리나라는 국회라는 말로 헌법에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의회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간접 민주정치의 어떤 근간을 이루고 전체 국민의 의사를 정말로 대신해 주는 곳이 바로 여기죠. 맞죠? 그리고 입법기관이겠죠. 당연히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그런 입법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도 있죠. 국정통제감시기관이요.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국정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행정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통제와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기관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센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센스 테스트.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 견제, 통제하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이죠. 맞죠? 그러면 이 요소는요. 다시 일로 갑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입법부가 행정부를 강하게 견제하고 통제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국정 통제 또는 국정 감시는 어떤 측면의 요소입니까? 찍어보세요. 어디예요? 여기죠. 대통령 중심제의 기본 특징 요소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 정부 형태입니다. 이건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맞죠?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 때 미국식 대통령제를 완전히 그냥 갖다가 카피해 놓은 거예요. 그냥 복사입니다. 복사 진짜. 응용한 것이 아니고 갖다 그냥 박은 거예요. 알겠죠? 물론 지금은 내각제 요소가 많이 섞여 있는 이른바 혼합형 정부 형태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 형태와 헌법의 통치 기구의 모습들은요. 전부 다 미국식 대통령제의 그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알겠죠? 네. 국정통제 감시 기관이라는 것도 꼭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예산안 같은 것들도 심의 확정하는 어떤 재정에 관한 권한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죠? 자, 일단 교재를 좀 볼까요? 1번 국회. 자, 기역번 보시면 국회 구성의 원리라고 해서 양원제, 단원제 이렇게 나와 있죠. 대한민국은 양원제입니까? 단원제입니까? 네, 대한민국은 합의체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원제 국회입니다. 미국 같은 게 대표적인 양원제죠. 상원, 하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아, 우리나라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양원제 의회를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요. 바로 제2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장기 독재에 완전히 질려버렸던 당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상황을 대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를 포기하고 헌법을 개헌하면서 그죠?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돌렸었고 그리고 의원 내각제뿐만 아니라 어떤 국회의 합의체도 둘로 구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참의원, 평의원 이런 식으로 양원제 의회를 돌린 적이 한번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단원제고요. 좀 더 확실한 대통령 중심제 정부 형태로 다 바뀌었죠. 알겠죠? 네. 다음에 디귿번 보죠. 디귿번. 국회의 헌법상 지위라고 해서 지금 이제 제가 살짝 알려드린 그런 것들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요. 입법기관. 네.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입법, 법률을 제정하는 공식적인 주체고요. 다음, 국정통제기관. 행정부에 대한 적극적 통제와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의 대표기관. 이건 뭐 국회의 본질이고요. 그죠? 다음, 예산 결산 심의기관. 그러니까 재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재정이라는 건 뭡니까? 경제학에서. 재정이라는 건 정부가, 그죠?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예산을 집행하고 그런 돈 쓰는 활동을 재정활동이라고 하죠. 이 재정에 관련된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도 가지고 있어요. 독학사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지엽적으로 문제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자, 예산이 뭔지는 아실 겁니다. 그렇죠? 1년치 총 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러니까 심의해서 총 예산을 확정하는 게 국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뭐 내년 예산이 뭐 대략 한 200조쯤 필요하다. 그러면 이 200조라는 총액을 심의 확정하는 것이 국회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걸 심의 확정을 해 놓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편성해야죠. 그죠? 국방부에 얼마, 교육과학기술부에 얼마, 서울특별시에 얼마 나눠야 됩니다. TV 프로그램 편성하듯이 200조를 나눠야 돼요. 그죠? 이거 누가 할까요? 이건 행정부가 합니다. 행정부 자기들이 돈 쓰는 거니까 지들이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안 편성 집행권은 행정부입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근데 예산안 심의 확정권은 국회예요. 알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낚시입니다. 수능 시험이나 어떤 공무원 시험, 국가 고시에서 이제 이런 걸로 많이 낚죠, 문제를. 충분히 독학사 시험에서도 이 정도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뭐 간단한 어떤 지식형 그런 문제니까요. 알겠죠? 네. 좋아요. 다음 리을번. 국회의 조직. 이게 좀 어려운데 자 국회의 조직 해보죠.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일단 의장단이라고 나옵니다. 뭘까요? 국회의 운영 조직 중에서 가장 높은 그 조직 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 요 세 분이 있는 곳이 의장단이죠. 맞죠?
국회 부의장은 왜 2명을 두느냐? 여당 쪽과 야당 쪽에서 1명씩 뽑는 겁니다. 알겠죠? 의장단. 그다음에 위원회 제도. 거기에 별표를 드릴게요. 위원회. 국회 내에는 나름대로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위원회가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상임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하고 상당히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가 있고요. 다음 특별위원회라고도 있어요. 이 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이제 임시위원회죠. 뭔가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 임시로 설치가 되어서 해당 사안을 전문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 상임위원회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다음에 연석회의 넘어가고요. 교섭단체를 보겠습니다. 교섭단체. 이 교섭단체는 말 그대로 국회에서 뭔가 능률적 협의를 위해서 교섭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든 겁니다. 그룹. 그래서 이걸 교섭단체라고 하는데요. 20인 이상의 의원들이 모이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20명이 안 되면 그때는 교섭단체 구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교섭단체가 뭐 중심으로 이루어지느냐? 정당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당 중심으로요. 그러니까 20명이 넘어가는 정당이 있으면 그 정당 하나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새누리당 200명이 넘어가는 새누리당 의원과 민주통합당, 그러니까 민주당이라 쓸게요. 그냥 역시나 상당수, 그죠? 100명이 넘어가죠. 이 거대 정당 그 정당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의회에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면 국회의 어떤 의회의 효율적 운영이 많이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새누리당 전체 당론을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한 명한테 의견을 몰아주는 겁니다. 또 민주통합당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어떤 당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당의 어떤 정책적 기조라든가 그런 정당의 어떤 당론 이런 것들을 또 한 명한테 의견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200명 대 100명이 모여가지고 연설하고 떠드는 것이 아니고 새누리당 대표를 한 명 나오고 민주통합당 대표를 한 명 나와서 이 한 명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당의 입장은 이런 것이다 라고요. 이분들을 뭐라 부를까요? 당 대표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당 대표가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를 뭐라 부르냐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네가 원내대표예요. 원내대표예요. 알겠죠? 그래서 각 정당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들이 1대1로 만나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훨씬 더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이루어지겠죠. 맞죠? 네, 이런 것들입니다. 교섭단체 같은 경우는 이 숫자 조심하세요. 20명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 있어야 하나의 별도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좋고요. 다음에 국회 운영도 일단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제 나오네요. 자, 국회의 권한이라고 해서 입법에 관한 권한, 그리고 국정 통제, 헌법 기관 구성권, 그리고 재정에 관한 권한 총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쏟아지는 게 뭐냐면, 문제가 막 쏟아집니다. 자, 뭐냐면 입법에 관한 권한입니다. 입법권. 자, 그중 뭘 정리를 할 것이냐면 실제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도대체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 절차를 외우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저희 교재는 그냥 글로만 나와 있어서 이게 잘 정리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뭐 그림이라 할 것도 없고 절차도 그 흐름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완전히 딸딸딸 외우셔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헌법 개정 절차 기억나죠?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쬐끔. 자, 쫄지 마시고 보죠. 일단은 누군가가 이런 법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제안을 누가 할 수 있냐면 2군데서 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법을 만드는 공식적인 고유 권한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런 법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라고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안 발의입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한 명씩 모여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최소한의 정족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법안 발의 정족수인데요. 최소 의원 10인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역시나 숫자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겠죠. 뻔한 거죠. 그죠? 다음 2번째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 행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지들끼리 거쳐서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게 어때요? 라고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발의와 또는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에 의해서 법안이 최초로 제안되는 거예요. 되십니까?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넘어오느냐? 국회의 대빵님에게 넘어옵니다. 국회의장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장이 딱 보고 일단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법으로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국회의장은요, 이걸 누구한테 보내느냐? 아까 잠깐 배웠던 상당히 전문적 의원들이 모여있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국회의장이 그 법안을 넘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회부하는 거예요. 상임위원회에 이걸 회부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는요,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말로 전문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전문적 의원들과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미친놈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만든 거야? 하고 갖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의 결과 그 법안이 너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법을 만들 가치가 없다. 라고 생각되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그 법률안을 직접 폐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는요, 해당 법률안을 직접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수 있어요. 됩니까? 그러면 직접 폐기가 가능한데요. 직접 폐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럼 그때는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이걸 국회 본회의장으로 넘깁니다. 되겠습니까? 표결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찬반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만드는 것에 찬성을 하면 한자로 가, 그 스위치가 국회의사당 책상 밑에 있습니다. 저는 견학 가봐서 봤습니다. 네,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법안에 찬성을 하면 가 버튼을 쭉 누르면 되고 내가 그 법안에 반대하면 부 버튼을 쭉 누르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출석한 국회의원들이 이제 가, 부 누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본회의장에서 그 법안이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이제 대통령한테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자, 뭐냐면 본회의장에서 법안이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국회의원의 쪽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법안 의결 정족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냐면 반드시 외워주세요. 총 제적의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총 제적의원은 300명이죠. 이 제적의원 중에서 과반수가 일단은 뭐 해야 될까요? 여의도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총 제적의원 300명 중에서 기본적으로 151명, 과반이니까 151명이 일단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300명 중에서 151명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이 법안은 무조건 통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 최소 인원은 151명이 나와야 됩니다. 다음, 만약에 딱 151명이 나왔다면 그때는 151명이 출석 의원 중에서 또 똑같이 어떻게 해요?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겁니다. 즉 가결된 겁니다. 가결, 패스되는 거예요. 통과되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찬성과 반대가 동점이라면, 그러니까 찬성 100명, 반대 100명이라면 가부 동수죠. 이때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과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재투표 그런 거 없어요. 알겠죠? 찬성과 반대가 동수가 나왔을 때는요, 부결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의결 정족수가 다 차서 대통령한테 이제 이송되면 대통령은 뭘 하느냐? 예외가 없는 한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 몇 호 법률로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라고 공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은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결되어 온 이 법안을 뭐 할 수 있느냐? 다시 국회의장한테 쉽게 말하면 뺀지 놓을 수 있어요. 어디서 이런 법안을 만들어 온 거냐? 다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다시 심의하라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그래요. 법률안 거부권. 행정부의 보스인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그 권한 중 하나입니다. 법률안 거부권이요. 근데 이 법률안 거부권도 조건이 있어요. 15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5일 이내에 공포를 할지 법률안을 환부 거부,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걸 15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5일 이내에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자동으로 법은 공포가 된 걸로 간주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법률안 거부를 했다고 칠게요. 그럼 국회의장한테 다시 옵니다. 그럼 국회의장이 상임위에 또 보내겠죠. 야, 뺀찌 먹었다. 뭐 잘못된 게 있나 봐. 그럼 좀 더 전문적으로 다시 한번 꼼꼼히 심의하겠죠. 뭐 잘못된 거 없는데 왜 그랬지? 그럼 다시 보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의결하겠죠. 이때 재의결 정족수는 또 달라요. 참 미치겠죠. 자, 최초의 정족수는요. 총 제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그리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의결하려면 법률안이 거부됐을 때 그 거부된 법률안을 다시 한번 재의결하기 위한 정족수는 이것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좀 쉬워요. 일단은 제적 의원 중에서 과반수가 출석해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출석 의원 중에서 이젠 과반이 아니고 얼마?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요. 3분의 2.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만 그 법안이 다시 갑니다. 대통령한테요. 그러면 대통령은 어라? 이거 또 왔네? 그럼 또 법률안 거부권을 또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죠? No. 법률안 거부권은요. 단 한 번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시 재의결됐을 때는 그때는 지체 없이 공포를 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법률안 만드는 방법인 거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기까지 나올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국회의장의 직권 중에서 여기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로 법안을 일단 넘기지 않고 상임위원회를 건너뛰고 바로 본회의장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접상정 또는 직권상정 뭐라 부르든 상관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절차를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림을 하나 박아놓고 여기에 전부 다 구멍을 뚫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뭐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숫자와 뭐 단어로 알맞은 것은 이런 걸로 문제를 많이 내기도 하고요. 알겠죠? 또는 이런 15일 이내 10인 이상의 발의, 총 제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 이런 어떤 숫자 노름 이런 것들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니까 여기는 몰라서 틀리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서 틀리는 건 없어요. 안 외워서 틀리거나 몰랐기 때문에 틀린 것이죠. 공부를 하면 여긴 충분히 전부 다 손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좋고요. 자, 중요한 거 국회를 한번 봤고요. 다음 대통령은 눈으로 그냥 한번 쭉쭉 보죠. 자, 동그라미 이번에 정부라고 해서 이제 행정부의 어떤 조직 구성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기업권 대통령을 잠깐 볼게요.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행정부의 수반이자 대외적 국가 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죠. 임기는 5년입니다. 맞죠? 그리고 중임은 절대 불가고요. 그죠? 이건 뭐 어려울 거 없고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요건 좀 체크해 드릴게요.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이라고 해서 대통령은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국회의원들도 면책 특권 또는 뭐 불체포 특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은 아예 소추로 당하지 않습니다. 불소추 특권이라고 해서 재직 중 물론 내란죄, 외환죄 이런 걸 만약에 대통령이 직접 저지른다면 그때는 형사상 소추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죄가 아니라면 절대로 재직 중 대통령은요 소추당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 근처에도 안 간다는 뜻이에요. 물론 민사상 책임은 당연히 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대통령이요 술 한잔 하시고 지나가다 행인을 퍽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빨이 하나 부러졌습니다. 그럼 이빨 비용 물어줘야 됩니다. 그럼 민사 책임이니까요. 그죠? 하지만 형사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물론 임기 끝난 다음에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절대로 받지 않는 무시무시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 하나 봐두시고요. 자,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쭉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하나 보고 마무리하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자, 일단 사법부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재판의 원칙과 신급 제도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재판의 원칙과 신급 제도요. 자, 일단 사법부에서 재판을 할 때 어떤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냐? 대한민국 모든 재판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요구가 되는 재판의 2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말로 떠들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공개 재판주의예요. 공개 재판주의예요. 그러니까 사법 절차의 어떤 투명성과 민주성 또는 공정한 그런 재판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개 재판주의라는 것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원에 가면 뒤쪽에 방청석이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숱하게 법대 댕길 때 가서 참관했었죠. 그거 보고 요약하는 게 숙제였어요. 레포트요. 네, 참 희한한 과죠. 그죠? 뭐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공판 현장에 가서 멍 때리면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뭐 검사가 조금 진술하는 거 싹 들어보고 변호사가 이제 반론하는 거 조금 들어보고 그래서 뭐 그런 사건이구나. 그래서 이제 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개 재판주의. 누구든지 심리 현장에 방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비공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외적인 거지만 국가 기밀 사건 아니면 뭐 국민들이 아예 모르는 게 약인 그런 사건들은요. 심리는 비공개돼요. 물론 판결은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됩니다. 판결 비공개라는 건 없습니다. 그 재판 현장만 비공개로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그거죠. 79년 11.6 사태요. 박정희 암살. 우린 박정희를 누가 죽였는지 지금 다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건 판결이 공개됐기 때문이에요. 물론 심리는 비공개였습니다. 되겠죠? 또는 소년 사건. 어떤 재판의 당사자가 애들일 때는요 못 들어갑니다. 물론 친족과 뭐 학교 교사 담임쌤 이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예 심리 그 방청이 이제 제한돼 있어요. 되죠? 다음 두 번째 원칙은 증거 재판주의입니다. 재판은 반드시 증거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증거가 없으면 소송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사실의 입증은요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뭘 설명을 해드릴 것이냐? B번에 페이지 넘겨보시면 B 재판의 심급 제도라고 해서 공정한 그리고 신중한 재판을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 사법 절차의 한 종류입니다. 심급 제도. 다른 말로 상소 제도라고도 하죠. 재판을 여러 번 급수를 나누어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몇 심제입니까? 1심이죠. 3심이죠. 1심에서 2심 그리고 3심. 총 3번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있어요. 이런 상소제도, 그러니까 신급제, 3심제 예외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그런 당선 무효 확인 소송 이런 것들은 한 방에 끝납니다. 1심 법원이 그냥 처음부터 대법원이에요. 그리고 뭐 특허 재판 이런 것들은 2심제입니다. 두 방에 끝나는 것도 있고 한 방에 끝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3방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민사재판이라든가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3심제가 적용이 되죠. 주로 1심 법원은 지방법원이에요. 주로. 다음 2심 법원은 고등법원이겠죠. 3심 법원이 대법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심이 지방법원이고요. 2심도 지방법원이고 3심은 무조건 대법원이에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가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실 텐데요. 사실상 현실적인 소송 절차에서는요. 지법, 대법이 99.9999999%입니다. 거의 다 이렇게 가요. 거의 다. 근데 지법에서 고법에서 바로 대법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책에서는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이제 써놨죠. 현실과 그런 어떤 교과 내용은 좀 틀리긴 하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1심이 지방법원인데 2심이 고등법원이면 1심 지방법원은 합의부 사건이라고 그래요. 합의부.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죠? 실제로 법원에 가면 뭐 의자가 많이 있습니다. 뭐 형사법원을 하나 그려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재판부입니다. 그리고 의자가 3개 있어요.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이 존경하는 재판장님이시죠. 그리고 뭐 좌판사, 우판사 이렇게 있습니다. 판사가 3분 다 나오시면 이게 합의부 사건인 거예요. 3명의 법관이 합의하는 겁니다. 됩니까? 형사재판이라면 여기가 이제 원고석, 검사가 앉아 있고요. 여기 이제 변호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죄를 저질렀다라고 의심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이고 여기가 방청석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합의부라는 건 판사 3명이 전부 다 나와서 자기들끼리 재판의 결론, 그 판결을 합의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법일 때는요. 1심 지방법원이 단독부 사건이에요. 단독 판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이 그만큼 좀 간단하고 경하기 때문에 판사가 한 명만 나오시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항소를 하면 그때는 2심 지방법원 합의부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1심 지방법원이 단독 판사 사건일 땐 항소법원, 즉 2심 법원이 똑같은 지방법원에서 판사가 3명 다 나오는 걸로 올라가는 거예요. 되죠? 그리고 3심은 무조건 대법원이 되고요. 다음, 용어를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자, 재판의 판결에 불복해서 나 이 재판에 복종할 수 없다. 한 판 더 하자. 이렇게 신청하는 용어가 조금 헷갈릴 겁니다. 자,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으로 올리는 걸 항소라 부르고요. 2심 판결에 불복, 3심 대법원으로 올려서 재판 끝까지 한 번 더 하자. 이걸 상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소와 상고를 묶어서 일반적으로 상소 이렇게 부르고요. 죽겠죠, 그죠? 항소, 상고, 상소. 오케이죠?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헷갈려 하거든요. 누구나. 알겠죠? 네, 좋아요. 자, 3심제까지 한번 봤고요. 재판의 원칙도 살짝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헌법재판소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진짜 내용이 많긴 하네요. 자, 헌법재판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하고는 좀 다르게 그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는 완벽한 헌법상 독립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입니다. 대한민국 헌재. 일단 헌법재판소는요, 재판소라고 끝나가지고 전부 다 법원으로 알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절대로 법원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부가 아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독립기관입니다.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헌법재판소장은요,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국회의 임명 동의가 꼭 필요하고요. 서로서로 견제를 하게 그런 장치를 전부 다 만들어놨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중요한 건 뭐냐? 이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총 5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부탁인데요. 꼭 정리해서 외우세요. 이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위헌법률 심판권. 이거 좀 쉽죠? 무슨 말일까요? 국회가 만든 법률이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에 위반되는가 안 되는가를 심판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청구를 하겠죠? 헌법재판소가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알아서 위헌 법률 심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재판 절차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반드시 어떤 청구인이 청구를 해야지만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 의해서 청구가 되느냐? 법원 판사가 청구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라고 그래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그러니까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심판해 주실 것을 제청합니다. 라고 법원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청이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종국적으로 헌재에서 결론이 나오겠죠. 결정의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위헌 결정 내려질 수 있고요. 또는 거꾸로 합헌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가 조금 생소하겠지만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헌과 헌법 불합치 결정은 뭐 비슷한 겁니다.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위헌 결정 내려지면 그 해당 법률이 즉시 효력이 상실돼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 즉시. 근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유예 기간 같은 것들을 국회에 줍니다. 그래서 한 30일 줄 테니까 그거 위헌의 소지 있으니까 위헌의 소지가 없는 쪽으로 빨리 개정해. 이런 식으로 국회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는 일종의 유예 기간을 설정해 준다라는 것이고, 위헌 결정은요, 즉시 효력이 상실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네. 위헌 법률 심판권. 다음 2번째. 이건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신 것이죠. 몇 년 전에 아주 초대형 이슈였고요. 네, 바로 탄핵입니다. 탄핵 심판권. 그러면 역시나 똑같은 논리예요. 누군가를 잘라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야지만 탄핵 심판이 들어가겠죠. 이건 누가 하는 것이냐? 국회가 하는 겁니다. 국회가 뭘 하는 겁니까? 탄핵을 소추하는 거죠. 국회의 탄핵 소추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뭐 얘기해도 되겠죠?
전직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나라당과 이제 민주당 연합으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죠. 그죠? 현직 대통령이 탄핵 소추 당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스코어도 가르쳐 드릴까요? 잘 보세요. 9명의 재판관이 있다라고 했죠. 그죠? 스코어가 5대4 나왔어요. 자, 이 5명의 재판관은 어떤 의견을 보여줬을까요? 노무현이 잘못했다. 정말로요. 4명은 노무현이 잘못하진 않았다. 그럼 노무현이 뭔가 그 어떤 대통령의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한 명 더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러면 정말로 막말로 잘려야 정상이죠. 근데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반드시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탄핵 당하시려면 스코어가 6대3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5대4였기 때문에 비록 대통령 잘라라라는 의견이 한 명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잘리는 거예요.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위헌 정당 해산 심판권이 있어요. 이건 간단합니다. 가장 민주적인 조직이어야 될 대한민국 정당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당 없애주세요. 이게 위헌 정당 해산 심판권이죠. 그럼 당연히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누군가가 또 청구해야죠. 이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대통령이에요. 행정부가 제소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위헌 정당 해산 제소권을 하게 되면 그때 헌재에 이 사건이 올라가서 해산 심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대한민국 그 어떤 역대 대통령도 그 위헌 정당 해산 제소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대한민국 헌재에서 이걸 심판해 본 역사는 없습니다. 네. 근데 헌법에 이런 규정이 있긴 있어요. 알겠죠? 다음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바로 헌법 소원 심판권입니다. 이게 왜 가장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뛰어가서 나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당했으니 권리를 구제해 주쇼 라고 헌법소원이라는 걸 청구를 하면 그때 헌법소원 심판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뭐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겠죠. 그죠? 일단 마지막이 가장 덜 중요한 것인데요. 기관쟁의 심판 또는 권한쟁의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국가 기관끼리 권한 다툼이 생겼을 때 그때 그 국가 기관이 어떤 국가 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걸 최종적으로 해석해주고 그 사건을 마무리시켜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이에요. 당연히 이건 누가 청구하겠습니까? 네, 국가 기관이 청구를 하겠죠. 국가 기관 대 기관 간의 다툼이니까요. 됐지요? 요 총 5가지의 헌재 권한 꼭 정리하시고요. 중요한 건 누가 청구해야지만 이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 청구권자도 정리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됐죠? 네. 자, 헌재까지 쭉 봤습니다. 내용 은근히 많죠, 그죠? 이 헌법 자체가 내용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꽤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버거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원하는 점수를 얻으시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책을 반복적으로 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헌법 끝났으니까요. 이제 사법 쪽으로 가야죠. 아이고야. 이제 파트 3 민법, 상법, 그리고 민사소송법이 있는데요. 미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상법과 민소법은 저는 리뷰 강의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상법과 민소법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려운 2차적인 법이거든요. 2차적인 법. 그러니까 사법고시 시험 과목도 2차 과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모른다는 게 아니고 별로 그렇게 중요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법의 절반이라 볼 수 있는 민법, 그 대한민국 민법을 제가 또 3번에 걸쳐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민법 분량 정말 토 나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간단한 쟁점별로 제가 이제 3번에 나누어서 뭐 물권법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관련법, 뭐 친족 상속법, 알겠죠? 계약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또 정리를 쭉쭉쭉 해드릴 테니까 그냥 제 강의를 중심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6강
민법 파트에서 다시 찾아뵙고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